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강원도로 이사와 살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누군가 저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서울에서 태어나 치열하게 살다가 시골로 귀촌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사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귀촌을 할 만큼 시골 생활에 그리 애착이라고 할까요? 낭만이 있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귀촌이라고 하면 부부가 쌍으로 내려오잖아요. 저는 혼자가 된 지 2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 귀촌은 아니고요. 청탁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청탁은 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요즘엔 비록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만요. 아무튼 저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원도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직책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노후에 다 늙어서 직책도 생겼어요. 우습죠? 나이 60 넘어서 그것도 여자가 직책이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더 잘 읽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실히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렵지만 잘 해내고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아리송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이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38이라면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에 한 찜질방에서 매점을 했어요. 사실 그때 장사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처녀 시절에 격리로 잠시 일하고 경력 단절이 된 뒤에 처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매점을 계약하고 매점을 여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했어요. 사실 장사라는 게 간단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도 심지어는 철학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민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니고 10살이 된 아들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냐면요. 당장 학원비 낼 돈도 없어서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은 모두 그만두고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학원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된 끼니도 챙겨주지 못했어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비엔나 소시지 아시죠? 한 팩에 1,000얼마 하는 거요. 그걸로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간식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사치였죠. 게다가 제가 듣기로 찜질방 매점을 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줄을 잘 서야 한다? 저는 운이 좋았죠. 제가 어떻게 찜질방 매점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같이 머리를 하던 부자 언니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졸부죠. 절제의 부자가 된 언니요. 그 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다리가 생긴다고 큰 돈을 받고 그 땅을 팔았거든요. 그 언니가 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했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언니가 시원시원하고 졸부이면서 돈으로 유세 부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원래 미용실에 가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언니가 저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더니
제 번호를 받아가시고는 다음날 연락을 줬어요. 자기가 잘 아는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 매점 아줌마가 그만하기로 해서 자리가 났다면서 해보지 않겠냐고요. 아니, 정확히는 좋은 자리니까 해보라고 했어요. 이미 다 말해뒀다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 매점에서 일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추천해 준 게 고마워서 고민을 그만두고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 언니의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들로 찜질방 매점 일을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언니의 말대로 장사가 잘 되는 찜질방이어서 사람이 많아 수입도 꽤 괜찮았고요. 게다가 제가 이런저런 상품들도 많이 들여왔어요. 이를테면 발 뒤꿈치 각질 패드나 스크럽 같은 것들요. 특히나 그 찜질방은 아직도 요플레 같은 것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찜질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는데요. 제가 스크럽을 팔면서 그런 사람들이 줄어서 찜질방 직원들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았고요. 게다가 오시는 손님들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찜질방 매점 일을 그만둔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미용실 언니요. 그 미용실 언니가 그 찜질방 단골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니가 꼭 친구들을 데려와서 매점에서 이것저것 사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저를 소개하면서요. 그리고 찜질방 직원분들도 좋았어요. 저를 매점 아줌마라고 하대하지도 않았고 늘 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했죠. 그리고 다른 단골 아주머니들도 찜질방 매점답지 않게 물건이 좋다면서 항상 칭찬을 해주셨죠.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면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 가족들이 오면 꼭 아이들에게 주문을 시키는 거 아시나요? 그럼 저는 예뻐서 맥반석 달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어요. 그럼 아이가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쁜가요? 저는 아직도 한 아이를 기억해요. 찜질방에 자주 오는 아이였는데 부모가 있었는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꼭 혼자 와서 맥반석 계란 3개를 시켰거든요. 키가 닿지 않아 까치발을 하고서 주문을 했어요. 계란 3개 주세요. 5살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매번 식혜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예쁜 미소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싹 비워서 반납했죠. 그리고 전 찜질방 매점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배웠어요. 제가 친절하게 하면 상대도 친절을 대갚아준다는 사실이요. 이를테면 제가 친절하게 하면 손님들 중 절반 이상은 쟁반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반납하세요. 그리고 꼭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말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찜질방 매점 일을 하면서 돈만 벌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보람을 느꼈어요. 물론 매번 좋은 손님만 있진 않았죠. 술에 취해 들어온 손님들은 거의 고역이었어요. 술에 취해 식혜 맛이 수정과 커피 맛이 이상하다는 둥, 계란 껍질에 비어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둥 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아저씨들 중 몇 사람은 절 희롱하기도 했죠. 남편은 어디 있냐는 둥, 남편이 없으면 자기랑 뭐 해보자는 둥, 여기 찜질방에 아무도 없다는 둥, 제가 애도 있는 유부녀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때면 매점 문을 닫고
곧장 아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론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제가 찜질방 매점 일이든 뭐든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니까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돈이 없어서 아들을 책임져야 해서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잠깐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남편은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했어요. 저와는 제가 경로 일을 하고 있던 회사에 선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현장직이라고 해서 편견이 있었는지 멀끔한 사람일 거라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약속 장소에 나온 남편은 꽤나 멀끔하고 준수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선했어요. 제가 무엇보다 선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도 늘 선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어쩌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종종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한 가지로 딱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가 부모를 잃은 아이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부모는 아이의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철저한 남의 의지로 잃은 아이들이 가장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최대한 노력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보육원이나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죠. 저는 솔직히 주변에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대가 없이 가는 사람을 처음 보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저에게 권유하고 종용하지도 않았고 그걸 앞세워 자신을 뽐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존경스러웠죠. 첫 만남부터 말이에요. 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나 봐요. 저희는 빠르게 만나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당시 제 나이 24, 남편 나이가 29이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정말 잘 살았어요. 제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저를 존중하니 싸울 일도 거의 없었고 정말 행복했어요. 매년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고요. 역경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저희 아이가 늦게 찾아왔거든요. 결혼을 하고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4년이 지나서 아이가 찾아왔어요. 난임이었죠. 저희는 아이를 절실히 원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남편은 느꼈을까요? 아이들에게 애정이 넘쳐요. 그러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쓰럽다고 하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했어요. 연애를 할 때에도 종종 내가 아빠가 되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개인적으로 오랜 꿈이 아빠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간단히 아이를 낳겠지 라고 생각은 했어도 갈망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모습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난임이라니.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든 4년을 보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도 기부와 봉사활동을 그만두지 않았는데요. 저도 가끔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가면
예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급한 마음에요. 저는 많이 조급했어요. 남편과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만 그런 건지 여유로웠어요. 더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더 노력해보고도 되지 않으면 입양이나 다른 방법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자고요. 그렇게 천천히 노력했어요. 그동안 병원의 힘을 많이 빌렸죠. 그렇게 4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기뻐서 며칠을 울었어요. 남편도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종교도 없는데 하늘에 감사했어요. 임신 중에도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저는 거의 누워 있었어요. 남편과 산책을 하는 시간만 빼면요. 고된 일은 남편이 다 했어요. 운동화 끈먹는 게 안 되어서 그것조차 남편이 해주었죠. 전 정말 배부른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정적인 만큼 아이도 안정적으로 자랐어요. 난임 판정을 받고 가진 아이라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10개월을 꼬박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의 감격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 난임으로 고생하던 그때를 역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과정이었을 뿐. 그리고 정말 역경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자동차 공장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기계에 사람이 끼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뉴스에도 났었죠. 참, 사람 목숨이 종잇장처럼 가볍더라고요. 한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유언도 없이. 그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전 사고 현장을 뉴스에 난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고 기계에 짓눌린 남편의 시체는 처참해서 제 남편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순식간에 제가 되듯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휴대폰으로 바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였어요. 회사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몇 달 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와중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정말 적은 돈이었어요. 나중에 쓸 아들 등록금, 학비 이것만 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듯했어요. 당장 뭐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단순 격리 일을 무려 10년 전에 하고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걸 미용실 졸부 언니에게 말했던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 일을 해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언니가 제게 찜질방 매점자리를 알선해 준 거예요. 그렇게 찜질방 매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일을 해서 아들에게 국영수와 같은 기본적인 학원을 보낼 수 있었고 급식비를 낼 수 있었고 얼마 되진 않지만 용돈도 줄 수 있었고요. 장도 볼 수 있었고 월세도 낼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이지만 미용실도 갈 수 있었죠. 적어도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이를 악물고 버티며 아들만 보고 버티며 살았어요. 물론 서울의 작은 방이 2개 딸린 빌라에서 살면서 매번 아들에게 미안했죠. 저희 아들 친구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자율형 사립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담임선생님도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이 어디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들은 일반고를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좋은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지금 좋은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러니 저는 이제껏 저희 아들은 주변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기죽지 않는 건강하고 멋진 아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대학을 가면서 제 아들은 저와 떨어져 살았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같은 서울인데도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늘 1년짜리를 계약해서 방학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틀어 일주일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집에 오면 반찬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제가 출근할 때도 자고 퇴근하고 왔을 때도 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어서요. 그럼에도 늘 설거지는 해놓아서 밥은 먹고 있구나 그렇게 안도했죠. 어릴 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말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귀찮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아들은 원래 그런데요.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자식도 사람이라고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고시원에서 살 거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기가 공부가 잘 된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는 로펌에서 제공한 숙소가 있다며 거기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들과 10년을 떨어져 지낸 거죠. 그랬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집에 온 거예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웠어요. 그리고 반면에 걱정이 됐죠. 무슨 큰일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대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올해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저보고 상견례할 시간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이제껏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들이 애인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저것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난 건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몇 살인지, 뭐 하는 여자인지. 그러니 아들이 웬일로 차근차근 말해주더라고요. 로펌에서 같이 일하는 변호사이고 예쁘고 자기보다 2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같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너무 잘됐다고 했어요. 너무 잘됐다 은평아. 좋은 사람이지? 네가 골랐으니 좋은 사람이겠지. 엄마는 아무 날짜나 상관없어. 미리 말해주면 엄마가 시간 뺄게. 벌써부터 설레인다. 엄마 미용실도 가야겠지? 염색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지저분하지. 그때 머리 고 가야 하나? 엄마 옷 사야겠다. 적금 있는 거 깨야겠네. 우리 은평이가 장가를 다 가고 네 아빠가 있었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아들이 제 말을 듣고 남편한테는 먼저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도 참 고맙고 아들이 기특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네가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 상관없다든? 그 집안에선 어떻고?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상견례 자리 가서
찜질방 매점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요.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인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잠깐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옷은 내가 사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머리는 좀 해요. 상견례 당일에 드라이도 좀 하고요. 이렇게 오지 마요. 절대로. 그리고 피부가 그게 뭐예요? 엄마 뭐 안 발라요? 그 집 어른들보다 훨씬 들어 보이네. 그럼 다음 주 중으로 날짜 알려드릴게요.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들의 손을 잡았죠.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놓았어요. 어딜 가긴요. 집에 가야죠. 전 여기 오래 있기 싫어요. 무슨 좋은 기억이 있다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리고 좋은 기억이 왜 없어? 여기서 엄마랑 둘이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어. 엄마는 집에만 오면 좋은데. 그리고 매점에서 일하는 건 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결혼은 신뢰가 중요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헛웃음을 쳤어요. 제가 언제 다 커서 엄마랑 밥 먹는 거 봤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이요? 재미있는 추억? 저한테 그런 건 없어요. 이 집에 얼마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애들이 저 이 집에서 산다고 따까리 시킨 거 엄마는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안 삐뚤어진 거에 엄마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안 삐뚤어지고 죽어라 공부해서 변호사 된 거에 감사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매점에서 일하는 거 알아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그 집에서 나나 엄마나 무시하기나 하지. 결혼은 신뢰라고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신뢰가 모든 걸 이야기하란 소리는 아니에요. 감출 건 감추고 안 드러내도 안 쪽팔린 것이나 말하는 소리지. 그러며 아들은 절대 찜질방 매점에서 일한다는 소리를 사돈어른 앞에서 하지 말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저는 아들이 나간 뒤로 한동안 멍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던 걸 이제서 알아차렸으니까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도 아들이 이 빌라에 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따까리를 시켰다뇨. 저는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당장 그들 부모에게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였어요. 제가 버젓한 직장이 있었더라면, 저에게 능력이 있었더라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더라면, 그럼 뭔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죽은 남편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내 불의의 사고로 죽은 남편까지 원망하는 제가 못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택배로 보내준 명품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한 뒤에 아들을 기다렸죠. 아들의 차가 보였어요. 차를 언제 바꿨는지 고급 외제차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타려는데 조수석에 사진에서 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저를 보고 고개만 까딱하고 앞을 봤어요. 저는 대충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꼭 볼일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아들은 제게 한마디도 안 했죠. 그리고 그 여자도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 둘은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법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죠. 그리고 한 고급 일식집에 아들은 차를 세웠어요. 저는 어색한 구두 때문에 자꾸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대로 좀 걸어요. 부끄럽게. 그리고 아들은 다시 결혼할 여자에게 갔고 그 여자는 아들의 팔짱을 꼈어요.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저는 뒤따라 걸었죠. 그리고 종업원이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니 한 부부가 앉아 있더군요.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중년 여자는 저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쪽수도 모자라잖아요. 일단 전 남편이 없고 저쪽은 여자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도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그러자 제 아들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미소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쪽은 제 하나뿐인 어머니십니다. 오늘 오신다고 머리에 힘 좀 주셨는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소개가 끝나자 아들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소개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명랑했어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렇게 소개하며 여자는 저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집에 있으셨던 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주류 업체 하셨었는데 회장이요. 그 회사에서 부장급으로 있으셨어요. 지금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삼촌이 하시고요. 그래도 그 회사에 지분도 있고 임원이시랍니다. 그 말은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셨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자기 남동생을 소개했어요. 남동생은 법원에서 근무를 한다네요. 저는 남매를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엄마가 호호 웃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부모가 애들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마땅하죠. 안 그러면 부모 자격도 없죠. 안 그래요? 저희 딸이 다른 여자애들보다 취업이 늦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얘가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연수라고 갔는데 여행이나 다름없이 실컷 놀다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댁 아드님은 은평이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차기 변호사 될 애였는데 보내셨어야죠. 안 그래요? 저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해외라는 건 저희 모자 인생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였으니까요. 사실 아들 키우면서 다른 지방여행도 못했는데 해외여행이 가당키나 하나요? 제가 말이 없자 이번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은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참 유감입니다. 사고사였다고. 그런데도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은평이가 아주 저희한테 잘해요. 아주 싹싹하고 요즘 애들답지 않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잠깐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을... 그 말에 제가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해도 사돈 어른이 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요. 제가 찜질방에서 매점 일을 한다고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턱 잡더라고요. 그동안 꽃집이나 카페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꽃꽂이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시거든요. 그 말에 아가씨 어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두 손을 짝짝 치면서요. 어머, 저도 요새 꽃꽂이 배우는데 언제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재밌죠?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하셨어요? 바리스타는 몇 년도에 따셨어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게 템핑이나 그런 게 까다롭잖아요. 언제 한번 직접 내리신 커피 맛보고 싶네요. 저는 아들의 말이 기가 찼어요. 저는 커피라고는 커피 믹스밖에 안 마시거든요. 그래, 제가 믹스커피 물량은 기가 막히게 조절하죠. 찜질방에서 일한 경력이 몇 년인데요. 하지만 바리스타니 꽃꽂이니 그리고 아들은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어요.
사돈어른이 저희 모자가 살았던 집에 대해 묻자 아들은 제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사람이 많은 걸 싫어해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타는 엄마로 표현하더군요. 철면피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대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제지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나머지 가족끼리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아니, 저는 어머니 혼자 아들 키우신다고 해서 억척스럽게 마트나 시장이나 찜질방 같은 데서 일을 하셨나 했네요. 그런데 꽤나 고상하게 일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사실 결혼에 있어서 교양 수준도 중요하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도 통하고. 안 그래요? 저는 그저 호호 웃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갈 즈음에 사돈 어른께서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신혼집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집은요, 그래도 아드님 쪽에서 해주시는 게 관례상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이랑 가까운 이 아파트가 어떤가 싶은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생각해서 돈 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땅도 건물도 좀 있으시다고. 어머, 이런 이야기는 실례인가? 아무튼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 가구는 저희가 알아서 해갈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요새 혼수는 안 하는 추세인 건 아시죠? 요새 혼수가 뭐예요? 촌스럽게. 우리 예쁜 딸이 혼수죠. 안 그래요, 사돈어른? 저는 상견례에서 돌아가면서 아들 차 조수석에서 아까 사돈어른께서 말한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아들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들, 큰일이다. 이 아파트 시세가 엄청나네. 우리 이 돈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어. 어떻게 하냐? 이 집 아니면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대출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 집에서 엄청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니?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집은 신경 쓰지 마요. 나중에 어른들 만나면 제대로 말이나 해요. 엄마가 해준 거라고. 아니, 대체 가난한 거 티내려고 작정했어요? 음식 나올 때마다 휘둥그레져서는. 그리고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되지. 그놈의 아깝다 타령. 그거 엄마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기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피부 가지고 한 소리 했으면 피부 관리라도 받고 오던지 아님 보톡스라도 맞던지. 내가 진짜. 아니, 무슨 가난한 게 자랑이야? 왜 티를 못 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찜질방 매점에서 일한다고 말하려고 그랬지. 그러지 좀 말라니까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기나 해봐. 누가 제대로 대접해주냐고. 정말 답답해서. 그리고 그 옷 집 가면 바로 놔줘요. 대여한 거니까. 가져다 줘야 해.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죽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이요. 알겠어, 미안하다 아들. 그런데 내가 땅이며 건물이며 있다는 말은 또 뭐니? 그러자 아들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차피 말은 맞춰야 하니까. 엄마는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보상금으로 작은 땅 샀는데 그게 발전지역으로 묶여서 큰돈 받고 팔았고 그 돈으로 다시 땅 사고 건물 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으면 알아서 말 잘해요. 내가 계속 옆에 있을 순 없으니까. 저는 정말 이러다 사기 결혼으로 저희 아들이 구속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소리를 하려는데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들의 거짓말에 동참했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무척 기대한 상태로 이것저것 장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 제가 말 안 했어요? 저희 명절에 아무 데도 안 가기로 했어요. 요새 명절이 휴가잖아요. 휴가처럼 보내려고 엊그제 강원도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음식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는 게 싫은 건지 물었어요. 어차피 그 좁은 집에 셋이 뭉쳐 앉기도 힘들잖아요. 그 좁은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버겁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 명절 안 챙기잖아요. 설마 엄마, 며느리 노릇하는 거 기대했어요? 그렇게 묻자 저는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음식 준비도 안 한 척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음식은 보육원에 다 가져다 줬죠. 저도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를 만큼 아들은 제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의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요. 제가 매점을 운영하는 찜질방에 사돈어른, 며느리 어머니가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기 뜻대로 온 것 같진 않았고 저희 찜질방이 오래됐지만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입김에 온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의 친구가 제 매점에서 맥반석 계란이랑 식혜 같은 것들을 시켰어요. 주문을 받고 제가 뒤돌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스크럽이 좋다고 유명하다면서 사돈어른께 홍보 아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보 차원에서 말을 하려고 뒤돌았어요. 그때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사돈어른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저도 분명 놀랐고요. 그래서 한동안 서로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친구가 아는 사이냐고 물으니 사돈어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매점 아줌마를 알겠어? 나는 살면서 이런 찜질방은 처음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우, 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여기 온 것도 창피스러워. 그냥 빨리 가자. 어디서 교장 사모님이 찜질방 다닌다는 소문 퍼지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사돈어른은 친구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연락도 잘하지 않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척 화를 내면서요. 대체 어떻게 처신하길래 찜질방에서 일하는 걸 장모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건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쪽팔린 일이라고. 와이프 집에서 이건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는데 어쩔 거예요? 내가 뭐 많은 거 바랐어요? 그저 찜질방 매점에서 일하는 것만 말 맞춰달라고 했죠? 그것만큼은 나도 정말 바라지 않으니까. 그깟 양심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쪽팔리면 면 상하는 것보다 자기 양심이 중요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사돈어른이 찜질방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본 거라고요. 그러니 아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은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분명 장모님이 어디서 들었다고 말했다고요. 하나가 꼬이니까 다른 것도 다 꼬이잖아요. 어떻게 땅도 건물도 있는 사람이 찜질방 매점에서 일하겠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들통나고.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다고요. 다 들통났는데. 내가 서울 사는 시골지나 다름없는 거. 다 들통났는데 엄마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짜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날 창피하게 안 만든 적이 없다고요. 나는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죽기보다 싫어요. 알아요?
차라리 엄마도 아빠 따라 가지 그랬어요. 저는 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에 충격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후 상황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사돈께서 이혼하라고 말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래? 내가 찜질방에서 계란이나 판다고 이혼하라고 그랬니? 고작 그런 것 가지고 이혼하라고 하는 거면 그래, 이혼해라. 어차피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니. 그리고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좋을 것 없다. 그쪽 집안 정리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콧방귀를 꼈어요. 깨끗하고 성실하게요? 그렇게 살면 부자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저는요. 제가 변호사 되겠다고 한 건요. 다 돈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없게 살아서 가난은 꿈도 꾸기 싫어요. 저 이제껏 친구들 생일 파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줄 수 있는 선물이 없어서 어릴 때 한 번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엄마 저한테 편지지 사줬어요. 그것도 캐릭터 하나 없는 편지지요. 그러면서 뭐 정성? 정성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어렸던 저도 알아요. 정성이라는 건 돈이에요.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엔 약속 있다고 매번 생일 파티 안 갔고 저 가난하다는 거 아는 친구는 애초에 초대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제 생일 파티는 당연히 해본 적 없고요. 그건 엄마도 알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돈이 있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같이 없는 애들은요. 절대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면 돈 못 벌어요. 제가 왜 지금 이 여자랑 살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적이 없거든요. 제 차요. 이 여자가 데리고 다니기 안 쪽팔리게 사다 준 거예요. 저 그런 이유로 옷도 많이 받았고 신발하며 시계하며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 대출받아 그 아파트 산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이런 여자 아니었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그날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엄청 울었어요. 제 아들의 못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못난 모습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정말 아들 말대로 아들 인생에 꼬인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일에 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딱 예순이었는데 예순이 되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한 것도 있고 해서 그해 여름 일을 그만두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다신 다른 일할 생각 말라고 단언했고요. 사실 그때쯤엔 무엇이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주는 조금의 용돈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남편이 지금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월세도 내드리고 있나요? 그것도 맞다고요? 되게 당당하시네요. 집불도 없으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게요. 그러면서 곧 갈 테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 그리고 아들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2시간이나 걸려 어느 산 앞에 정차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면 각자 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이제 어머니 월세 내드릴 이유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뭐 올라가 보면 뭐라도 있겠죠. 원래 돈 없으면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휴대폰도 저 주시고 이제 별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휭 가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겨울. 산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날씨는 영하 18도였어요. 저는 가난하면 돈 없으면 이라는 며느리 말에 트집 하나도 잡을 수 없어 산에 올라 누군가 버린 비닐하우스에서 이틀을 굶었어요.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야가 흐려지던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구조대였어요. 저는 구조대의 도움으로 겨우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급실엔 아들 부부와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죠. 저희 남편이 생전 기부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가담했다고요. 저는 남편을 생각하며 꾸준히 일을 그만둘 때까지 조금이라도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단 이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통 연락이 안 되어서 물어보니 그만두셨다고요. 집도 찾아가 보고 다 했는데 안 계셔서 정말 겨우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들 부부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 설산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웬 청년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물어보니 제가 매점을 했을 때 매일 혼자 오던 아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 나타났더군요. 정말 감동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란 생각이 들었죠.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버려졌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찜질방에 몰래 들어왔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며 특히 아주머니 덕분에 배골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보육원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러면서 재단 이사는 저에게 임원 자리를 권했어요. 제가 극구 거부하자 그럼 보육원 원장 자리가 비어 차기 후보를 찾고 있으니 그 자리를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청년은 저에게 3억이 든 통장을 내밀더니 은혜를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디어 아트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요. 저는 이런 감사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본 아들 내외는 산송장이 되었고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제 가족이 아니게 되었어요. 연락이 와도 제가 받지 않고요.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몸을 회복해 강원도로 이사를 했어요. 강원도 보육원 원장이 되어 일을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명절마다 그 청년도 보육원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친절하고 다정한 재단 사람들도 그렇게 모두 가족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족 같은 보육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죽은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이 생각들더군요. 결국 남편을 따라 한 일이 저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남편을 사랑해서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갚겠다고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은혜 갚은 까치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